역대급 위력을 가진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강력한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가 중요한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태풍 흰남노가 무서운 기세로 북상을 하면서 한반도가 그야말로 바짝 긴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루사 또 매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의 비상 상황인지를 먼저부터 짚어주시죠. 사실 저도 2001년, 2002년도 루사 매미를 이제 경험을 했지만 사실 루사하고 매미는 중심 기압이 지금 흰남노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루사 때는 조금 더 특이했던 건 뭐냐면 그것이 이제 한반도를 통과하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강릉 지역에서 이제 한랭기단과 만나면서 지역적 특색에서 한 900mm, 870mm의 집중호우를 비가 엄청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조금 틀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왜 이렇게 오바를 하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저한테 많은 질문이 뭐냐면 정말 위험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남쪽은 더 그런 곳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라든가 경남, 전남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가 2001년, 2002년 이후에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재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재난 관리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응은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정말 위험하다, 역대급의 태풍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제주에 나갔는데 벌써부터 좀 몸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좀 체감할 수 있게 어느 정도로 이 위력이 대단한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600mm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태풍의 중심 바람이 강풍이 60m/s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0m/s 정도의 예고가 있더라도 항상 지상은 지표면하고의 마찰 때문에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풍을 정의하는 것이 중심의 풍속이 17m/s 이상일 때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0이 최고가 예고됐지만 그게 절반이 30만 오더라도 지상은 거의 아수라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재난 관리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예고가 우리 일반인들은 항상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그다음 시간대별로 왔다가 안 왔다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60m/s 바람 안 부는데 이 정도는 버틸만해 하다가도 순식간에 그런 바람이 한 5초, 3초간 불립니다. 그럼 그 순식간에 1, 2초 상간으로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12시간 이상 대피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하게 준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어도 그게 제일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난 관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향후 우리가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이때를 무조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밤샘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이게 보니까 그 태풍 하면 보통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뭐 비를 많이 머금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바람이 세거나. 근데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뭔가 바람이 아까 이제 우리 강다은 앵커 말대로 취재 기자가 막 몸이 흔들 정도였기 때문에 뭐 각 태풍마다 이 특징이 있는데 이번 이 흰남노 같은 경우는 꼭 종합 세트처럼 다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워낙에 저도 이제 발생 당시부터 이제 진행 경로도 굉장히 특이했고 그다음 오는 경로상에서 사실 저희가 한반도에 태풍이 20여 개에서 30여 개가 평균적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9월 초인데 비해서 이제
10여 개, 11개밖에 안 생겼잖아요. 네, 네. 굉장히 적었고 이례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앞에 온 모든 태풍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거의 메가톤급의 태풍이 오면서 세력이 줄지도 않고 그다음에 경로도 급격하게 이제 북상하는 경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태풍의 위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의 기상청 노아에서는 뭐냐면 10메가톤급의 핵폭탄을 20분마다 계속 터뜨리는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가 네. 태풍 하나에 20%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이 에너지가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향후 우리 한반도를 12시간 정도 통과하게 될 건데요. 네. 그걸 그러면서 거의 그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좀 더 우리가 피해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올라오다가도 내륙 지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뭐 갑자기 열대저기로 바뀐 경우도 있고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뭐 솔릭이라는 것도 굉장히 셌다가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소멸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약해져야 될 텐데 약해질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태풍이 향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든가 북측의 기단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지만 저희는 이미 우리 제주도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기간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의 이제 성격을 보면 빠르게 이동하는 태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람에 의한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천천히 이동하는 태풍은 집중호우의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태풍은 그거하고 좀 패턴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태풍이 워낙 거대하게 발달하면서 수증기가 이제 올라와 있죠. 사실 지금 수도권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유가 태풍하고는 관계없이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때문에 지금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나중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 수증기를 아마 합치게 될 겁니다. 합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아마 내일은 집중호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속이 한 30, 40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빠르게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바람 플러스 강풍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중심 기압이 대부분 한반도를 통과할 때 970, 980 뭐 이렇게 헥토파스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 앞에서 930 헥토파스칼까지 발달했고 우리 한반도에 이제 상륙할 때 950 헥토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50 헥토파스칼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방송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폭풍 해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월파가 일어나는데요. 월파는 사실 침수하고는 전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침수는 서서히 올라오지만 월파는 에너지를 가진 파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 해일이라고 하니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 예상 경로를 보면 원래는 좀 부산 먼바다 쪽으로 지나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점차 좀 남해안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그 주변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대부분 어떤 특정 기상정보 앱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한 3개 정도의 수치 모델 정보를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상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토론을 통해 가지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서진하는 쪽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거의 한반도 남쪽을 이제 관통하는 게 되는데요. 거의 아마 우리나라 남해안 선이 있으면 그걸 이제 비스듬하게 관통하면서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보통 강한 태풍이 올 때 발생하는 피해 유형들이 있을 거고 또 오늘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것도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흰남노의 특징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뭐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강풍입니다. 강풍. 예, 그래서 아마 이동하게 되는 이제 한반도에 상륙을 할 때 해안선하고 비슷하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반도가 있으면 정면으로 오면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내는데요. 비스듬하게 오면서 불확실한 기류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 또 연안 지역에 보면은 창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제 고층 빌딩들이 많은 지역들을 통과하게 되면 예. 그 강풍에 의한 피해들이 일단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습한 이제 수증기들이 같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많은 분들은 12시간이면은 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300mm가 1시간에 2시간에도 올 수 있고요. 3시간에도 올 수 있고 24시간 동안 올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300mm가 오면 뭐 큰 피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00시간 내에 많이 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속 기간이 짧은 특히 태풍이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부산의 온천천 같은 경우는 시강우량이 100mm 정도만 돼도 이제 원류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 경로를 얘기할 때 남해안 쪽을 관통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태풍하면은 태풍의 오른쪽에 피해가 더 크다는 말도 있고 또 이번 흰남노에 대해서도 좀 남해안 부근에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피해를 더 대비해야 되고 좀 위험 지역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태풍이 원래 항상 그 태풍의 오른쪽 방향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은 조금 궤를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네. 이제 반경 자체가 400km 정도 되고 이제 한반도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피해의 우려를 가리기가 좀 쉽지 않은 어쨌든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다 위험한 거군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반경에 있던 왼쪽에 위치하게 될 전남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저희가 좀 특히 우려하는 거는 이제 태풍이 이제 동해를 빠져나갈 때가 저는 우려됩니다. 네. 왜냐하면 태풍을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동해에 있는 수증기들을 아마 그 동해안 해안 쪽으로 많이 뿌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태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긴장을 좀 낮추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울진, 강릉, 삼척 이런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도 굉장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불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유실이나 이런 것들 집안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산사태 같은 것도 좀 피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에 의한 그 집중호우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매미라든가 이런 걸 왔을 때 우리가 산사태가 난 사진들을 보면 마치 이제 우리가 태백산맥 줄기를 이제 누군가 이렇게 손으로 긁은 것처럼 광범위하게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동해안 쪽에 집중호우가 같이 나오게 되면 산사태도 위험하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 정말로 한 번 여태껏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런 이 정도의 뭐 루사도 그렇고 위력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였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 루사 때는요. 저희가 아마 209명의 사망자 그리고 37명의 실종자 그래서 한 250명 정도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산피해는 한 3조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매미가 왔을 때 그다음에 이듬해 매미가 왔을 때는요. 인명피해는 그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119명 사망에 12명 실종 그다음 피해액은 좀 더 컸습니다. 4조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루사하고 매미하고 규모는 비슷하지만 피해액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 인명 피해는 굉장히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그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강풍이라든가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난의 4단계에서 대비 단계이거든요. 이 대비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재산 피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에 있는 배들을 올려놓는다든가 저질에 있는 차들을 올려놓는다든가 그다음에 비물바지를 청소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 피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지금 시간이. 그렇죠. 어제부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의 방제 역량이 평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 분들이 보면 항상 큰 재난이 나고 나면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재난이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리를 하면 그 지자체의 방제 역량은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피해는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또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예.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남노 지금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면서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정부는 위기경보와 비상대응 수위를 모두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보도 연결을 해보죠. 곽준영 기자 나오십시오.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무서운 기세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옴에 따라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4시 반을 기해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바로 격상하고 사실상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정부는 오늘 사업장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전체 학교의 90% 이상을 휴업이나 단축, 원격 수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 부산의 경우 오늘은 학교장이 단축 수업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내일은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찰은 제11호 태풍 흰남도 북상에 따라 제주와 경남, 전남,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을호 비상근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도 어제 오후 흰남도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긴급 신고를 중심으로 소방 인력을 운영하고 또 소방 공무원 조기 비상 소집을 통한 출동 인원 보강 방안 등을 점검하는 등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내 공항들 역시 비상 근무에 돌입했는데요. 전국 15개 공항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항공기를 결박하고 배수로와 펌프 시설들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비 피해 상황 조금 더 짚어주시죠, 곽 기자. 네, 태풍 흰남도로 인한 인명피해 일단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제주에서만 주택 8동과 상가 3동, 차량 1대가 침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풍 피해를 우려해 대피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남구와 동구 등지에서 86세대 106명이 일시 대피했고 71세대 91명은 아예 집을 나와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여객선은 46개 항로 66척이 통제됐는데요. 또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둔치 주차장은 경북 20개, 울산 12개, 서울 6개 등을 포함한 50개소가 통제된 상황입니다. 흰남도의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항 출발 기준 514편 중 절반이 넘는 332편이 결항했는데요. 이어 오후 2시 이후에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과 저희가 비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안 오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시청자분들이 조금 유념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태풍이 몇 시쯤 정확히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언제쯤 좀 한반도를 벗어나는지 시각을 좀 짚어주신다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태풍 전야라 그래서 네. 지금 조용하니까 사실 위기의식이 좀 적으신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에게 오는 위험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면 경남하고 부산은요. 오늘 아마 새벽부터 그러니까 12시 네.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향후 12시간까지 그러니까 가정부터 내일 아침 12시까지. 예, 네. 12시 이후에도 사실은 위험하지만 12시까지가 피크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내일 아침에 출근을 조금 기업들이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경남이라든가 부산 같은 데서 도심에서 교통 혼잡까지 같이 이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부터 향후 네.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계속 위기가 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강원도라든가 해안 지역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해 쪽에서 수증기가 와서 오랜 기간 강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 더 주의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각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위험 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간까지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기간에는 가급적 대피를 하시든가 생업을 조금 자제하시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남쪽부터 짚어보죠. 제주도는 이제 곧 이제 들어가는 위험 상황이 들어간 상황인데 네. 어떻게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
주거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또 다르잖아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먼저일까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재난 관리에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제주도는 이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아니고요. 대부분 뭐 이동하실 수 있다 그러면 대피소로 이동하시는 게 대피소 좋습니다. 제일 낫고. 예. 낫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해안가에 있는 지역들은 월파에 의한 피해나든가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예. 저희들이 보면 예전에 이제 해안가에 뭐 아름다운 카페 아니면은 횟집이라든가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한 2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게 되는데 태풍이 오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니까 파단물이 그 가게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동해 MT를 갔었는데 네. 모래사장이 있던 바닷가에 옆에 있는 횟집 펜션에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파도가 거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저희들이 예전하고는 전혀 개념을 달리하면서 저희들이 대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주 쪽도 그렇고 해안가 쪽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주거 지역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해안가 쪽은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원류가 예상되는 소하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딩풍이 예상되는 지역 그런 그러니까요. 지역들도 가급적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되니까요. 이 12시간 동안은 안전지대에 머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에 있다고 안심해야 될 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모든 곳들은 지금 다 대피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부분들이 재난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재난 때 대피를 하면 이제 도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맞아요. 예. 싫어하긴 하지만 가급적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도 많고 해운대 쪽은 특히나 또 주거 지역이 많고 하니까 또 시간이 밤 12시가 이게 낮 시간대하고 또 밤 시간대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뭔가 태풍이 올라오면 더 그 공포감이 극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마린시티 이런 쪽은 마천루들이 많기 때문에 빌딩풍 같은 거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튼튼하게 지어졌겠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일단 낮은 지대 뭐 주변의 대피소라든가 일로 다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만일 제가 거기 거주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밤중에 대피소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면의 바람하고 지상의 바람은 강도가 훨씬 다릅니다. 예. 저희가 우리가 수치예보에서나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건 일반적으로 한 30m 높이에서의 풍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은 풍속이 조금 더 낮지만 지상으로 올수록 더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빌딩풍을 그냥 쉽게 이해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호수로 물을 뿌릴 때 멀리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멀리 가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오다가 갑자기 좁아지잖아요. 그럼 좁아진 틈을 통해서 평소의 유속이라든가 바람의 세기보다는 2배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건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있으면 유리랑 이렇게 안전할 것 같지만 기압 차이에서 귀도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고층 빌딩은 안전하기 위해서 흔들리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층에서는 굉장히 흔들림에 의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다 보니까 설계하고 달리게 조금 실수가 있으면 유리가 깨질 수 있거든요. 유리가 깨지면 굉장히 아무리 튼튼한 강화 유리여도 깨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설계대로라고 하면 설계 기준을 만족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나뭇가지라든가 돌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그 유리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 이상의 강도보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더 위험한 것은 빌딩 주변에 있는 인도들입니다. 인도량 차량입니다. 위에서 유리라든가 주변의 간판 뭐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빌딩 주변에서는 절대로
걸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층, 저층 무관하게 일단 해안가 등 피해가 클 것 같은 지역에는 무조건적으로 대피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피를 할 때 어떤 곳이 좀 안전한 곳인지 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피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장소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자체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자체라든가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정부의 안전 알림이 같은 데 가보면 대피소의 위치들이 다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대한 빌딩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시설들은 그래도 건물 위층보다 좀 안전하시기 때문에 지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사시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히 이제 부산 쪽은 좀 우려되는 거는 네. 새벽에 내습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사실 주무시는 곳이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예. 낮에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잠자는 거하고 좀 틀리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밤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대피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설 피해보다는 인명 피해가 있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 맞습니다. 말씀처럼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경남 지역 쪽은 그 밤에 또 지나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운대 주변에 이제 또 그렇고 해안가에 있는 그 1층에 요즘 뭐 이쁘게 차려진 카페들이나 상업시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제 방파제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비 피해를 입기도 하고 다 잠기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상업지구들은 시설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될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대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시청자 제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는데 그 분명히 월파를 통해 가지고 파도가 와서 거의 다 부서졌던 네. 지역에서 가게에 계신 분들이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아주 가볍게 세워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층을 싸서 제가 볼 땐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다들 모래주머니를 쌓으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파가 와서 이걸 들이치게 되면 무조건 이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쌓고 그다음 특히 물이 들어오면 위험한 구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침수가 됐을 때 우리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집기들은 다 올려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전이 무조건 같이 옵니다. 네. 정전이 오면 가게에서 보면 그 뭐 육류라든가 냉동식품 이런 것들은 정전이 일어나면 12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조건 다 상할 수 다 있고. 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그 냉장고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도 지금 피하실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난은 나는 안 일어나겠지, 우리 가게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2시간을 불편하시는 게 낫지 재산 피해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 불어나는 거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보다는 조금 대피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이 태풍이 오는데도 좀 밖에 나가야 하는 그렇죠.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나 좀 길을 다닐 때 워낙 또 태풍에 간판이 뭐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길은 좀 가지 말아야 될 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지만 대부분 이제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관이 회사가 크지 않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보행 중에서도 보면은 날아다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주변을 살펴주시고요. 맨홀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 또 정전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전기 네. 시설물들을 만지시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강다은 앵커의 말대로 물론 뭐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태풍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을 했다. 일단 살고 봐야 되고 네.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까이 왔을 때는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사실 이게 태풍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차 같은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한 1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TV 같은 데서 보면 5단계 이제 행동 매뉴얼들을 많이 네.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오는 시간을 인지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주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가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을지를 미리 대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가정집에서 미리 조금 태풍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점들을 짚어주신다면요. 아마 이번에 태풍이 경남에 오게 되면 네. 이제 정전이 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전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녁에 물론 주무시면은 괜찮겠지만 아마 큰 바람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깨실 확률이 높고요. 정전이라면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상등이라든가 양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생수 같은 것들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창문 파괴는 대부분 창문의 흔들림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X밴드를 뭐 네. 청테이프를 그거 바른다든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큰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미약하군요, 굉장히. 그 창문의 파괴 메커니즘 자체는 흔들림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표면의 강도는 원래 설계 당시 제조약 단계에서 강화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흔들리면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깨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뭐 우유곽이라든가 이런 걸 휴지 같은 걸 이용해서 손으로 밀어보면 유리가 절대 안 흔들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들 유격이 안 생기게요. 그렇죠. 대부분 실리콘으로 다 처리가 돼 있어서 괜찮지만 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엄청 유격이 많죠. 굉장히. 그렇죠. 그걸 좀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고층 빌딩에 계신 분들은 네. 제가 아까 대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피를 안 하신 분들은 가급적 창문에서 좀 떨어져서 저기 주무시거나 하는 게 요즘은 좋습니다. 또 베란다가 없는 집이 많아갖고 예. 바로잖아요. 이게 거실에 바로 그냥 창문이 터벌이기 때문에 창문이기 때문에 예. 그거 진짜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 대부분 이제 설계가 제대로 돼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서 나오거든요. 갑자기 돌이 같이 날아온다든가 아니면 나뭇가지가 날아온다든가 아니면 흔들림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가에 침대가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이 거실에서 같이 자자라고 하고 거실에서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인명 피해를 잊지 않게 지금 강단 앵커가 질문에 답해 주신 것처럼 인근의 뭐 대피소라든가 저희가 피할 곳을 다 인지를 하고 이동을 해야겠지만 아까 물적 피해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컸던 게 이제 그 침수차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이 정도 위력이라면 해안가 주변이나 어쨌든 그쪽은 거의 뭐 범람을 해서 그냥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하에 넣는 차는 일단 다 끌어올리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하천변에 이제 천변 주차장에 계신 차들은 무조건 다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침수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차량을 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제 물막이판이나 모래 주머니를 쌓으셔야 되는데요. 주민들이 또 대부분 좀 알아서들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옆에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 나니까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거의 이제 지상에만 다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사무소라든가 좀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거의 항상 피해가 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너무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사실은 태풍이 오는 거를 인지 못하시는 신경 분도 못 쓰는 경우 있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통보를 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발생되는 재난이 없도록 저희들이 총력전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가정집에서 창문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자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저희 폭풍우 때 또 반지하 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좀 대피를 하지 못했을 때 위험 상황에서 좀 대피 요령을 미리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반지하 구조물들은 네. 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들어오고 수압이 걸리기 전에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럴 땐 그냥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포기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가시면서 가스 전기 잠그시고 나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어쩔 줄을 몰라서 이걸 막아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이 한 20-30cm 차오르면 수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무릎까지만 차더라도 한 100kg 이상 되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을 못 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은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자로 난 유리창밖에 없는데 그 유리창이 대부분 방범창으로 막혀 있어서 그게 돼 우리가 있잖아요. 신림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참사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내수 침수뿐만 아니고 신림동 같은 경우 외수 그러니까 하천수가 범람해 오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대피하는 것이 네. 가장 예. 베스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만일 하더라도 골든 타임 때 빠져나오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인명을 피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죠. 재산을 피하기 위한 것들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선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중부지방 때 피해를 입었다가 복구하지 못한 지역들도 많이 또 있잖아요. 예. 저번에 18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맞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을 예. 뭐 태풍 지나고 나서 2차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좀 중부지방 쪽에 비 피해 우려되는 쪽은 어떤 걸 최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미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난 금요일, 목, 금, 토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비상 경계를 쓰시면서 대비 단계는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대응 단계에서는 인명 피해를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예. 소방본부라든가 그게 계신 공무원들이 긴급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부산 지역은 오늘 밤부터 좀 잠자리를 안전한 곳에서 좀 지낼 수 있도록 미리 대피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재난을 관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다음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재난은 올 수 있고요. 특히 이번 태풍은 굉장히 역대급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향후 12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가 부산 경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정오까지 정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무조건 대피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호남 같습니다.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경남, 부산만을 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진행 방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호남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서도 대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반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24시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